사주의 키. 안녕하세요. 사주이키의 송성엽입니다. 오늘은 화두를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오행의 순서가 이상하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목화토금수라는 순서에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저희 학당에서는 물상론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물상론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비유를 진짜라고 여기는 착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행의 순서는 왜 목화토금수인가요? 나무가 불을 낳기 때문인가요?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행이 목화토금수에 비유되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가 실제 나무나 실제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를 A, B, C, D, E로 바꿔도 똑같이 나오는 해석만 진짜 해석인 거예요. 비유된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해석들은 전부 가짜 해석입니다. 대표적인 물상론으로는 생목, 사목 이론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분명히 고서에서 저자가 목일간 사주를 이렇게 해석한 이유를 생목과 사목에 비유해서 말해준 건데, 후대의 둔재들이 그 고서의 대목을 읽고는 선현들께서 생목과 사목을 나눈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내가 그 기준만 찾아낼 수 있다면 나도 고수가 될 수 있겠구나 라면서 계속 삽질을 해서 만들어진 게 생목, 사목 이론이에요. 그 선현들이 말씀하신 생목과 사목이 비유라는 걸 캐치하지 못한 것이죠. 실제로는 사주 내의 갑을목을 생목과 사목으로 나누는 기준은 없습니다. 생 A, 생 B 이런 게 말이 안 되듯이요. 오히려 그 생목, 사목을 구분지어서 해석해야 된다는 관념이 요만큼 차이 나는 두 목일간에 대한 해석을 하늘과 땅 차이만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생목과 사목이라는 그 관념만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생목과 사목을 구분짓는 그 공식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그런 공식도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별반 차이 없이 비슷하게 해석될 만한 두 사주가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잘못 해석된다는 거죠. 두 사주 모두요. 목은 그냥 나무에 비유된 기호일 뿐이고 진짜 나무가 아니라서 살고 죽고 할 그런 게 없을 뿐더러 물상론자들끼리도 똑같은 사주를 보고 떠올리는 이미지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설을 읽어도 주인공과 여주인공에 대한 묘사가 글로 적혀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마다 다 상상하는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설령 두 선생님 모두 생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주에 신금이 하나 들어 있었다면 사주에 신금을 보고 보석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맹파명리처럼 대못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것도 아니면 구름이라고 풀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주를 해석하면 해석이 그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금을 보석이라고 생각한 사람과 대못이라고 생각한 사람과 구름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해석은 또 달라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참고로 물상론에서 신금이 구름이 되는 이유는 이 개수가 빗물에 비유되는데 그 빗물이 나온 곳이 구름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구름이 비를 낳았다는 거죠. 그럼 이 구름의 출처는 어디죠? 원래는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된 거잖아요. 그럼 바닷물은 토로 봐야 되나요? 토생금이니까요. 토생금, 금생수. 그렇다면 우리 오늘은 한번 오행에서 목화토금수라는 비유와 이미지를 싹 빼고 속성만 한번 살펴봅시다. 비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오행 중에 가장 양한 게 뭐예요? 화죠. 그 다음으로 양한 건 뭐예요? 목이죠. 그 다음으로 양한 거는 토고, 그 다음은요 꼴등은 수죠. 이걸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보면 화목토금수죠. 목화토금수가 아니잖아요. 목과 화의 자리가 바뀌어 있죠. 이 양한 정도를 플러스로 표기를 해주면은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입니다. 속성만 놓고 보면 화목토금수라는 순서도 꽤나 있은직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는 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아마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생화라는 그 목화토금수라는 비유와 이미지에 가려서 우행의 속성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나무에서 불이 나오고 불에서 흙이 나오는 그 순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렇게 들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오행에 대한 비유는 이 초보자들을 위해서 쉽게 이해하라고 만들어 놓은 상성 관계인 겁니다. 그냥 가위바위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 첫 영상에 그 테스트 영상에도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가위바위보가 재밌지 1, 2, 3 놀이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행을 목화토금수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극양에서 극음에 이르는 순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 사용하고 있죠. 우리의 일상에서는 땅이 평평합니다. 그런데 지구를 멀리서 바라보면 땅은 둥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면좌표계가 아니라 구면좌표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면기하학은 주로 거리로 위치를 나타내고요. 구면기하학은 주로 각도로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실 각도는 비율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작은 요만한 구나 이따만한 구나 똑같은 각도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면좌표계로 나타내기 쉬운 지구에서 물질은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질은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기질의 종류에 따라 8개의 방향으로 이동하죠. 이 물질과 기질의 차이점이 있다면 물질은 중력 가속도를 받고 떨어진다는 점이 있겠고요. 기질은 중력 가속도를 받지는 않고 이 공간상에 분포된 물질들의 밀도에 비례한 속도로 나아갑니다. 자, 물질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 아닌 면을 만나면, 이게 수직인 면이고 이게 수직이 아닌 면이죠. 즉 경사로를 만나면 그 면을 따라 원래 진행 방향으로 최대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경사로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절벽으로 가면 다시 수직으로 떨어지죠. 이때 물질의 경사로는 수직으로 세워진 원뿔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원뿔은 똑바로 세워진 원뿔과 뒤집어진 원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바로 세워진 원뿔은 꽃갈이라고 부를 거고요. 거꾸로 세워진 원뿔은 깔때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덕이 꽃갈이고 구덩이가 깔때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공이 이 깔때기가 너무 작아서 제가 빠르게 작은 구슬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 모양 물질이 깔때기 위쪽에 어느 지점에 있든지 여기다 놓으면 다 아래로 굴러 떨어질 거잖아요. 무조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다 경사로를 따라서 굴러 떨어지고 한 점으로 모이게 되겠죠. 반대로 이 공이 꽃갈의 위쪽에 있으면은 경사로를 따라 굴러 떨어져서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굴러 떨어져서 모든 지점으로 퍼지게 되겠죠. 이때 기질도 마찬가지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면을 만나면 여기서 당연히 고여서 멈추죠. 그런데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 아닌 면을 만나면 굴러갑니다. 기질은 물질과 달리 수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벽이 바닥이자 경사로인 거예요. 자, 저희 사무실에서 북쪽이 저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이 기질이 임계수라고 치면은 이 기질이 북쪽으로 갔을 때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벽의 각도는 이 각도예요. 근데 이 각도는 TB랑은 지금 각도가 다르죠. 그럼 TB는 경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수가 원래 가고 싶은 방향은 이 TB를 뚫고 북쪽으로 더 가고 싶은데 TB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굴러서 쭉 가다가 TB가 끝났죠. 그럼 여기가 지금 임계수 입장에서는 절벽인 셈이에요. TB 뒤쪽으로 공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벽에 닿을 때까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벽을 타고 굴러서 저 사무실 구석 코너까지 가서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질의 경사로는 기질의 종류에 따라 8방향으로 누워있는 원뿔인 거예요. 기질은 자신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정확하게 누워있는 원뿔과 정반대 180도 뒤집은 이 원뿔에서 경사로를 타는 것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리고 기질은 물질과 달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입자들이 있어요. 수기운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화기운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요. 물론 물질 중에서도 그러한 입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반중력 물질까지는 아니지만 부력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일반적인 물질은 위에서 쭉 떨어지다가 경사로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경사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경사로가 끝나면은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다시 수직으로 낙하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헬륨 풍선은 원래 수직 상승하고 있었는데 경사로를 만나니까 원래는 이 경사로를 무시하고 수직 상승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경사로를 따라 대각선으로 이동하다가 헬륨 풍선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낭떠러지죠. 대각선으로 이만큼 와서 낭떠러지에서 다시 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방금 보여드린 현상에서 이 원뿔만 옆으로 눕혀 놓으면 그것만으로도
기질의 움직임을 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기운이 쭉 직진을 하다가 깔때기 안쪽 면 한 곳에 닿았어요. 그럼 얘는 쭉 가다가 이 깔때기 구석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아랫면만 그런 게 아니고 윗면에서 닿아도 원래 진행 방향대로 쭉 가고 싶어 하니까 다시 또 이 깔때기 구석까지 가서 고이게 되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서 닿아도 마찬가지고 왼쪽에서 닿아도 마찬가지로 쭉쭉 들어가겠죠. 즉 깔때기 안쪽을 만나면은 수기운은 한 방향으로 수렴됩니다. 그리고 이 깔때기 안쪽이라는 건 기질 입장에서는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한 점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 구도상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수기운이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화기운은 반대편에서 남쪽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오고 있었겠죠. 화기운은 꽃갈 바깥쪽 면을 만나면서 이쪽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확산되고 이쪽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확산되고 이쪽에서 만났으면 이렇게 확산되고 이 아래쪽에서 만났어도 아래쪽으로 확산돼서 쭉 나오게 됩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꽃갈 모양 구조물이 서 있으면은 수기운은 수렴되고 화기운은 발산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뒤집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수기운이 오다가 꽃갈의 경사로를 만나서 바깥으로 발산하게 되고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화기운은 이 깔때기의 안쪽 면을 만나서 전부 또 이 안쪽으로 다 수렴하게 되겠죠. 지금은 제가 수기운과 화기운만 예시를 들었지만 나머지 모든 기운들도 정확하게 팔방향으로 이렇게 꽃갈 모양과 깔때기 모양이 있다면 다 수렴되고 발산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한 종류밖에 없어서 이렇게 밖으로 퍼지던가 안으로 모이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기질은 진행 방향이 수직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에 따라서 8방향으로 이동하니까 8개의 방향으로 확산하거나 수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질들의 방향을 찾게 해주는 게 바로 나경패철입니다. 나경패철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윗판의 한자를 보시고 약간 한자 울렁증처럼 공포심을 느끼고 다들 도망가시곤 하시는데요. 이게 그냥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그냥 일반적인 표 있잖아요. 엑셀 표를 둥글게 말아서 그냥 붙여 놓은 겁니다. 원래는 이거를 다 외워 놓으면 좋죠. 외워 놓으면 좋은데 뭐 굳이 외울 필요 있나요?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면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냥 바늘이 가리키는 요 지점만 쭉 읽으시면은 그냥 그게 풍수를 보는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양택풍수용 패철은 음택풍수용 패철에 비해서 무척 간단한데요. 사실 써놓을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잡다구리한 거 다 써놓은 겁니다. 너무 휑해 보일까 봐요. 실제로 이 양택, 음택, 형공, 겸용 패철에서는 이 빨간색 컬러랑 하늘색 컬러를 여기 그냥 한 선으로만 그려놨어요. 표 한 칸도 아니고 색깔만 칠해놨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택 패철을 요약하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풍수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 중에 건괴가 경금이고 택괴가 신금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반대로 건괴가 신금이고 택괴가 경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이유는 이 건괴가 아버지의 비유가 됐고 택괴가 막내딸의 비유가 됐는데 우리 경금이 도끼에 비유되고 이 신금이 보석에 비유가 되잖아요. 근데 건괴가 실제로 아버지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8괴 중에서 가장 양기가 강한 괴라서 아버지의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경금도 강하고 능동적인 성질 때문에 우리가 도끼에 비유를 한 거지 실제 도끼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강해 보이는 이미지들끼리 매칭하고 예뻐 보이는 이미지들끼리 매칭하셔서 건괴가 경금, 택괴가 신금이라고 직관적으로 느껴버리신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물상론의 폐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람의 직관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경험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비유가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전 지식으로서 우리한테 주입된 비유와 그런 이미지가 없었더라면 선생님한테 물어봤겠죠. 선생님 여기 패철에 여기도 금이라고 써있고 여기도 금이라고 써있는데 어느 게 경금이고 어느 게 신금이에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럼 선생님이 잘 알려줬겠죠. 그런데 뭐 사실 학당들 분위기가 그렇게 막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이게 경금이고 이게 신금이구나 나 혼자 소심하게 이렇게 외워버리신 거죠. 요즘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좀 오래됐지만 아무튼 요새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PC주의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다양성을 존중해서 세상에 마동석 같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은우 같은 아버지도 있을 수가 있고 세상에 아이유 같은 막내딸만 있는 게 아니라 민경장군 같은 막내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 연예인들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저한테 익숙한 분들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전통적인 분야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마시고 좀 모던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건괴가 신금이고 택괴가 경금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건괴를 경금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이 패철에 천간이 아니라 오행만 써 있으니까 양괴 플러스 금은
경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양간 플러스 금이 경금이지 양괴 플러스 금은 경금이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고서에 팔괴와 오행이 조합돼서 천간이 튀어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그 음양자만 붙었다고 해서 다 오행과 결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음양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양간과 음간만 오행과 조합되어서 천간이 되는 거예요. 양괴와 음괴가 오행과 조합된다고 해서 천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역학의 4대 속성인 음양, 오행, 삼재, 사상이 모두 두 글자인데 음양 앞에만 숫자가 안 붙었잖아요. 삼재, 사상, 오행인데 음양 앞에 이는 어디 갔어요? 이게 왜 안 붙었을까요? 이게 원래 중세 중국인들이 좀 라임 맞추는 거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막 사자성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속성들을 다 두 글자로 라임을 맞추고 있었는데 음양은 원래 두 개라서 라임을 따로 안 맞춰도 되니까 그냥 음양이라고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이 많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이 음양 오행이라는 명칭 자체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재사상 오행처럼 앞에 숫자를 붙이는 표기 양식을 통일해 주면은 음양 오행이 아니라 이간 오행이 되어야겠죠. 아무튼 오행은 다른 수많은 음양들이랑은 결합하지 못하고 자기 짝하고만 결합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괴의 음양과 오행을 조합하는 걸 비유하자면 마치 고양이와 해파리를 접붙이면 이런 해파리 냥이가 탄생한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는 이런 게 안 태어나잖아요. 고양이가 물 먹고 죽든지 해파리가 더위 먹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같은 이유로 곤괴인 어머니 괴도 음괴니까 음괴 플러스 토는 기토다 라고 알고 계시거나, 간괴인 소남괴가 양괴니까 양괴 플러스 토는 무토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둘이 반대로 외우고 계십니다. 이 어머니 꾀인 공꾀가 무토고 이 소남꾀인 간꾀가 기토예요. 지금 괴의 음양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또 물상 비유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팔괴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비유가 됐잖아요. 그리고 천간도 자연에 비유됐죠. 근데 보통 우리가 천간의 속성 얘기할 때 무토가 양토니까 산이고 기토는 음토니까 논밭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칠간산 소남괴는 그냥 괴 이름부터가 산이고 팔곤지 어머니 괴는 괴 이름부터 그냥 땅입니다. 그래서 팔괴와 천간들 중에 비슷한 이미지로 비유된 것들끼리 매칭해서 무의식적으로 외우다 보니까 또 정반대로 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도 풍수를 돈 내고 정식으로 배우시면 선생님이 바로 잡아 주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풍수 단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독학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또 잘못 이해하시고 또 블로그에 글 써서 잘못 전파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 때문이다? 물상 비유 때문이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몇 분 가르쳐 보니까 이독 제독이라고 해야 할지, 이미 잘못된 물상으로 외우신 분들을 바로 잡는 데는 또 물상만한 게 없더라고요. 자,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비유입니다. 팔곤지가 왜 양토인 무토고 칠간산이 왜 음토인 기토냐면요, 이 지구라는 땅은 엄청나게 큰데 그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에베레스트 산도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가시래기입니다. 엄청 작죠. 그래서 팔곤지가 무토고 칠간산이 기토입니다. 됐죠? 앞으로는 경금, 신금, 무토, 기토 서로 반대로 헷갈려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음괴, 양괴랑 오행을 연결시켜 버리시면 이런 해파리 냥이 같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키메라를 만들어내고 계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패철에서 오행의 개수를 한번 세어봅시다. 색깔만 봐도 나와 있죠? 금 2개, 목 2개, 토 2개인데 화는 1개고 수도 1개예요. 왜 이럴까요? 수와 화는 왜 나머지 오행들보다 적게 있을까요? 사실은 적은 게 아닙니다. 적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오행의 비율은 항상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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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수와 화는 나머지 오행들에 비해서 물질계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절반이기 때문에 같은 방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밀도가 2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풍수에서는 정북 쪽과 정남 쪽을 기가 세다고 봅니다. 보통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터가 세다고 하죠. 아무튼 오행을 이렇게 천간으로 변환해 보면은 경신, 임계기, 갑을, 병정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왜 여기서 시작이고 왜 천간이 이 순서인지는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권 출간하고 해설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병정임계의 부피가 절반인 이유가 크게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해설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수화의 부피는 명리학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명리만 배우시고 나머지 동양오수를 배우시지 않으시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고급 정보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패철에 대놓고 써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명리학으로 치면 그냥 만세력 앱만 켜도 나오는 그런 정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양 오술을 기초만이라도 다 배워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양 오술들 사이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니까요. 이 패철 해설에 앞서서 잠시 오방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원래 목이 초록색이 아니고 파란색인 거 아시죠? 저도 역학을 맨 처음 배울 때 목이 초록색이라고 배워서 초록색이 더 익숙해서 쓰고 있긴 한데 원래는 파란색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 수업 자료들을 전부 다 파란색으로 덧칠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또 인터넷 역학 커뮤니티들 이렇게 눈팅 해보시면은 가끔씩 세상에 파란색 나무가 어디 있느냐, 중세 중국 나무들은 뭐 초록색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목은 초록색이 맞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보통 그럼 중국물은 검은색인가요? 라는 댓글이 달리면 금세 조용해지시곤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금수의 색상이 흑백으로 정반대 색이니까 목화의 색깔도 정반대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오행의 색깔에 집착을 하셔서 목의 색깔이라고 주장되는 초록색과 파란색의 보색을 찍어봅니다. 근데 초록색의 반대색은 이제 마젠타색이고 파란색의 반대색은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노란색은 또 토가 차지하고 있고 불이 보라색이지는 않잖아요. 물론 불 속에도 막 노란색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한데 그래도 화는 역시 빨간색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에다가 보색을 찍어보면 이 시안색이라고 쨍한 하늘색이 나오는데요. 이 시안색을 목의 색깔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오행의 기운들이 실제로 청적, 황백, 흑인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선조님들끼리 사회적 합의를 이루셔서 화를 빨간색으로 표기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 놓으신 거지 실제로 오행의 기운들의 색깔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양자역학에서도 쿼크와 글루온의 성질을 색전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소립자들이 가지는 성질들이 RGB 색깔이 합성되는 구조와 동일하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쉬우니까 그 구조를 채택해서 사용하는 거지 쿼크나 글루온이 실제로 이런 색깔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행에도 원래는 아무 색깔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토도 노란색이 아니죠. 아무 색깔도 없는데 그냥 노란색으로 표기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 잠시만 이 토를 노란색에서 투명색으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토가 노란색인 이유는 토가 중앙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앙을 노란색으로 표기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이잖아요. 또 중앙에 있다는 건 토가 목화, 금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투명색은 어떻게 보면 노란색보다 훨씬 더 중립적인 색깔이니까 토를 잠깐 투명색으로 바꿔봐도 큰 문제는 없겠죠.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색깔을 바꾼다고 치고 그 상태에서 패철의 층수를 나눠봅시다. 팔방위, 즉 팔각형은 5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각 층에 천간이 아주 공평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나경패철에서 양극단인 수화만 한 방위에 천간이 2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간이 아니라 이 층수에다가 오방색을 부여해 볼 건데요. 자, 우리 5층의 색깔은 뭘로 칠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빨간색이겠죠? 여기 지금 빨간색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1층의 색깔은요? 1층은 여기 까만색밖에 없으니까 1층은 까만색으로 칠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4층의 색깔은 뭔가요? 우리 토는 방금 투명색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토는 투명색이고 투명색 더하기 초록색은 초록색이죠? 그래서 4층은 초록색입니다. 2층의 색깔도 마찬가지로 투명색 더하기 흰색은 흰색이죠. 그렇다면 맨 마지막으로 남은 3층은 무슨 색인가요? 당연히 오방색 중에서 속어법으로 노란색이긴 한데 그 이유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3층이 노란색이 되는 이유는 간목이 동쪽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경금이 서쪽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간목 더하기 경금을 하면은 2개의 성질들이 서로 상쇄되어서 중립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색인 노란색을 3층에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경패철의 층수별 속성의 순서가 제가 맨 처음에 오행의 순서가 목화토금수인 게 혹시 이상하지 않느냐, 오행에서 비율을 빼고 속성만 놓고 보면 극양부터 극음순으로 정렬되는 화목토금수라는 순서도 있어야 된다 라고 했던 주장의 근거가 나경패철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감을 잡기 위해서 우리 풍수지리학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그림의 의미가 조금은 색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기운은 북쪽으로 이동하고 화기운은 남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모든 천간이 이동하는 방향들까지 배워봤습니다. 경금은 서쪽으로 이동하고, 신금은 서북쪽으로 이동하고, 기토는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간목은 동쪽으로 이동하고, 을목은 동남쪽으로 이동하고, 무토는 남서쪽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실내 공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지에 관계없이 밀폐된 공간이기만 하다면 그 공간의 부피 중에 8분의 1은 경금이고 8분의 1은 신금이고 8분의 1 임계수고 8분의 1 기토고 8분의 1 간목이고 8분의 1 을목이고 8분의 1 병정화고 8분의 1은 무토로 비율이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해봅시다. 혹시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처럼 밀폐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육합의 방위인 상하, 전후, 좌우가 전부 진공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풍수지리학에서 다루는 기질들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타고 이동하는데 그 기질들이 물질이 없는 진공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만약 지구도 하나의 밀폐된 실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지구를 가득 채운 기운들 또한 나경패철에 나와 있는 비율대로 8분의 1씩 부피를 차지하고 있겠죠.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임계수는 다 북극점으로 고이는 화살표 한번 그렸었고 병정화는 다 남극점으로 고이는 화살표 한번 그렸었죠. 그럼 나머지 6방위의 기운들은 어디 가서 고일까요? 한번 화살표를 그려봅시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제가 방금 전까지는 동양의 전통대로 나경패철이 수기운이 아래쪽에 오도록 돌려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의 전통대로 북극이 이쪽이니까 나경패철을 북쪽이 위로 가게 돌려놓은 겁니다. 자, 이제 색칠놀이 해봅시다. 북반구부터 볼게요. 지금 여기서 위로 가는 애들이 누구누구예요? 그냥 패철 보고 그리면 되죠. 위로 가는 애 임계수가 있고 신금이 서북쪽으로 올라가고 기토가 북동쪽으로 올라가네요. 그럼 북쪽으로 직진하는 놈이랑 북서쪽이랑 북동쪽으로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놈이랑 부딪히면 누가 더 북쪽으로 더 잘 나가요? 당연히 북쪽으로만 가는 놈이 이겨서 제일 북쪽에 고이겠죠? 그래서 맨 위쪽에 임계수가 고이고 그 밑에 신금과 기토가 고이게 됩니다. 신금과 기토는 같은 층이에요. 위로 가는 힘은 똑같으니까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이제 아래로 가는 애들 누군가요? 병정화가 아래로 가고 이제 무토가 남서쪽이고 을목이 동남쪽이잖아요. 그럼 또 맨 밑에 고이는 애 누구예요? 남쪽으로만 직진하는 병정화가 남극에 고이고 동남쪽과 남서쪽으로 힘이 분산된 을목과 무토가 그 위에 고이겠죠? 병정화가 고이고 그 위에 을목과 무토가 고이고 그럼 나머지 경금하고 간목은 어디 고이겠어요? 적도 부근의 3층이겠죠? 경금하고 간목. 그럼 이 그림이 뭐예요? 그냥 이거죠? 나경패철의 모양이 지구의 모양이죠? 물론 이 패철은 실내 공간용이라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구획이 나뉘고 지구처럼 층수가 나눠지진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층을 나눠 놓고 보면은 지구에 분포되는 기운의 형상이 나경패철 모양 그대로인 거잖아요. 신기하죠? 자, 이제 10천간의 기운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층수로 고이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지구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층수로 고이는지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걸 위해서 적용해야 할 규칙이 바로 이 나경패철에 나와 있는 8분의 1 부피입니다. 그럼 여기 1층의 부피가 얼마여야 돼요? 8분의 1이죠? 8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 맨 위쪽도 부피가 지금 8분의 1이어야겠죠? 여기 한 칸이잖아요. 그럼 여기 2층은요? 얘가 8분의 1이고 얘가 8분의 또 1이니까 둘이 더하면은 8분의 2여야겠죠? 그럼 여기도 한 칸, 두 칸이니까 8분의 2가 돼야 되고 이 밑에도 8분의 2가 돼야 되고 8분의 1을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이게 12.5%고 8분의 2를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25%죠? 그래서 여기 25%, 25%, 12.5%. 얘네 다 더하면은 100%. 그럼 구분구적법을 써서 지구의 부피가 딱 이 비율이 나오도록 잘라보면 되겠네요. 근데 제가 미적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 다 영상 끄고 도망가실 거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요즘엔 미적분 사람이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죠. 세상이 좋아져서 명령어만 잘 입력을 하면은 기계가 알아서 다 잘라줍니다. 여기 지금 볼륨이 1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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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죠. 다 더하면 8이고요. 그대로 잘라서 색깔을 칠해주면 이런 비율이 됩니다. 지금 임계수랑 병정화가 엄청 커 보이실 텐데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3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위나 아래로 갈수록 구가 좁아지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남극과 북극이 지금 여기가 12.5%씩이 맞고 이 안에 있는 세 계층은 25%씩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 기울은 채로 이 그림대로의 기질 분포를 유지하면서 자전하고 공전하고 세차 운동하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규칙을 즉석에서 자꾸 등장시켜서 죄송한데요. 이게 알짜배기 속성 강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사실 기질은 물질계에서 드러난 뒤에 물질에 비례한 속도로 팔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질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새로운 기질들이 다시 물질계에 출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항상 8분의 1 부피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설명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물론 실상은 다를 수도 있겠죠. 왜 우리 원자 모형도 돌턴의 원자설부터 해서 톰슨의 건포도빵형 모형도 있었고 러더퍼드의 행성 공전현 모형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쭉 발전해 오는 거잖아요. 이 다음이 또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아무튼 제가 방금 설명드린 기질의 모델이 현재로서는 가장 사실에 접근한 모델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실험 장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질이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경락으로 상호작용 한 해 만에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진도를 조금 더 나가자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어린 왕자가 사는 소행성 B612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아까 그 그림대로의 기질 분포가 충분히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까 그 그림 비율에 가깝게 나오겠죠. 하지만 실제 지구는 너무 크기 때문에 북극점의 한 요만큼, 그리고 남극점의 한 요만큼, 그리고 적도의 간목과 경금으로 이루어진 선이 얇게 하나 둘러져 있는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무지개색으로 혼란한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그냥 재미로라도 지구를 지구본만한 사이즈로 압축한다면 이 경계면이 존재하는 위도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계산 과정은 지루하니까 생략하고요. 그냥 이렇게 적도에 각도기를 대놓고 재보면 되죠, 각도를. 그러면 여기가 위도 10도, 10도, 34도, 34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34도고 우리나라는 38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제주도는 요 밑에 잘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되게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실제로 지구본을 보시면은 여기가 적도고요. 적도를 수평으로 보이는 정도에서 화면에 맞춘 다음에 대한민국까지 올라가 보시면은 실제로도 대한민국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고 상상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지금 그림에 마우스 커서가 캡처가 안 돼서 제가 따로 그려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북이 34도라고 써 있죠. 이 선을 제가 쭉 이어보면은 대한민국 본토는 1층 임계수의 영역에 있고 제주도는 2층 신금과 기토의 영역에 있습니다. 일본도 큐슈는 완전히 2층이고 여기 시코쿠는 1층, 2층 걸쳤네요. 물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재미로 이 선을 한번 그어본 거지 실제로 지구에서 이 위치에 경계면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구는 너무 크니까요. 제가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다양하게 예시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도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제 블로그에 비밀 댓글들 보시면 뭐 현학적이네 어쩌네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 댓글 다시는 선생님들이 한자 많이 쓰시면서 자연의 이치를 들먹이시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이게 더 쉽지 않습니까? 명확하잖아요. 뭐 각자의 길이 있는 거겠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평면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전후좌우라는 개념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다 직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직진을 하려면은 지구를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지구에서 우주로 날아가야 돼요. 이게 직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진을 못하도록 왜곡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후좌우로 한 방향으로 걷는 궤적은 반드시 원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따라서 도니까요. 뭐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테고,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다 동쪽인 것 같은데, 물론 동쪽인 건 맞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구의 적도상에서 움직일 때만 우리는 대원의 궤적을 그리게 되고요. 적도 이외의 지역, 즉 위도가 0도가 아닌 지역에서는 우리는 대원의 궤도가 아니라 소원의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도에 이렇게 여러 대의 비행기를 띄우고 똑같은 속도로 동쪽으로 돌으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구본이 아니라 세계 지도에서 보면 비행기들의 속도가 달라 보입니다. 어느 비행기가 제일 빨라 보여요? 여기 맨 위에 있는 1번 비행기가 제일 빠르고 적도에 있는 비행기가 제일 느리게 보입니다. 비행기 속도가 실제로는 똑같은데 지도상에서는 왜 달라 보이냐면요, 세계 지도는 이 구면을 평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극과 남극에 가까울수록 왜곡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세계 지도에서 북쪽이 어디입니까? 여기로 가도 북쪽이고, 여기로 가도 북쪽이고, 여기로 가도 북쪽이죠? 그런데 북쪽이라는 건 북극점 쪽을 말하는 건데, 북극점이 3개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화살표가 3개가 나오죠? 사실상 모든 지점에서 다 위로 그으면 북쪽이니까 북극점이 지금 무한개여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지도 맨 위에 있는 선이 북극점을 선으로 늘려놓은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북극점이 0차원 점인데 그걸 1차원 선으로 늘려놨다고요. 이 선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북극점인 거예요. 거의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북극 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좁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지구 둘레가 적도에서는 4만 킬로인데 뭐 이 선은 한 2만 킬로 정도밖에 안 될 거고,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1킬로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더 작게도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도 여기는 실제로는 경로가 훨씬 짧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훨씬 더 빨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왜곡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전달해 드리자면, 우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은 적도에서는 직진을 하면은 그게 동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에서 조금 북위도다 그러면은 사실 핸들을 살짝 왼쪽으로 꺾어 놔야, 그래야만 동쪽으로 도는 게 되고, 얘가 지금 좌회전을 살짝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핸들을 엄청 많이 꺾어 놔야 그게 동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북극점과 가까워져 버렸다 라고 하면은 우리 동쪽으로 도는 게 원래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쪽이라는 거는 직진이 아니고 이렇게 북극점을 동그랗게 도는 게 동쪽으로 도는 거예요. 다만 적도에서는 훨씬 거리가 머니까 이게 직진이 될 뿐이죠. 그리고 적도 아래쪽인 남반구에서 동쪽으로 돌려면은 핸들을 살짝 오른쪽으로 꺾어 놔야겠죠. 그리고 남극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핸들을 오른쪽으로 쭉 꺾어 놔야 그게 동쪽으로 도는 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가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비행기의 최단 경로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북쪽과 남쪽은 끝이 있는 방향이고 동쪽과 서쪽은 끝없이 무한하게 도는 방향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극과 서극이라는 게 없이 처음과 끝이 이어져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평면 좌표계의 상하 좌우가 아니라 구면 좌표계의 동서남북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풍수에서는 그 사이사이까지 이 8방향을 쓰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중간 방향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 우상향이라는 방향도, 그러니까 앞쪽과 오른쪽의 중간 방향도, 이 대각선도 직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하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구면좌표계에서는 우상향이라는 방향이 없고요. 이 북쪽과 동쪽의 중간 방향인 북동쪽이라는 방향이 있는데 이 공간이 지금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북동쪽은 대각선이 아닐 뿐더러 직진도 아니기 때문에 지구를 대원으로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이런 궤적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개념을 조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시켜 드리자면은, 북쪽으로 간다는 건 지구의 어떤 한 지점까지 직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동쪽으로 간다는 건 지구를 한 바퀴 계속 돈다는 뜻이죠. 끝없이요. 그럼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를 더하면은 뭐가 나와요? 직선과 원을 더하면 나오는 거는 나선 모양이겠죠? 이게 느낌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잠시 뒤에 그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평면 세상과
구면 세상에서는 차이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과 저희 사주익히 스튜디오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실내 공간 안에 자전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지구 평평설처럼 평면 세상이었으면 공간에 극점이라는 게 없으니까, 특이점이 없으니까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 세상은 구면이므로 이렇게 극점 위에 지어진 집과 극점 바깥에 지어진 집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풍수지리를 공부하기에 가장 쉬운 집의 형태는 그냥 이 원기둥형 타워입니다. 속에 아무 가구도 없고 내벽도 없고 그냥 외벽만 삥 둘러져 있는 거죠. 그럼 이 실내 공간 안에서 출현한 기운들은 어디로 가서 고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기운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가 북극점이니까 다 북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수기운이 집의 중심에 고입니다. 일반적인 집에서는 원래 집 중심이 십천간의 기운들이 모두 골고루 모여있는 아주 조화로운 공간인데, 북극점에서는 이렇게 수기운이라는 극단적인 기운이 고이는 자리가 돼요. 벽이 없는데도 스스로 와서 그냥 지 혼자 와서 고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럼 화기운은 어디로 갑니까? 근데 이 집에서 남쪽이 어딘가요? 모든 방향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북극점이니까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출현한 화기운의 기질은 이쪽으로 가고, 이 위치에서 출현한 화기운의 기질은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출현한 애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출현한 애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의 모든 구석에 이 변두리에, 테두리에 화기운이 고입니다. 자전축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적인 집에서는 8개의 방향에 8개의 기운이 고이는데, 자전축이라는 특이점을 포함한 이 집에서는 모든 구석이 다 화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북쪽으로 가는 기운들이 뭐였죠? 신금하고 기토였죠? 그래서 얘네가 이 수기운의 바깥에 고이는데, 그 경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래 북동쪽으로 가는 게 기토죠. 이 지점에서 북쪽은 이쪽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동쪽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 방향인 대각선 방향으로 기토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북쪽이 이쪽이고, 이 지점에서 동쪽은 이쪽이죠. 왜냐하면 동쪽은 북쪽에서 내려다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태어난 기질은 기토가 이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면좌표계에서는 대각선이라는 직진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왜곡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 봤을 때는 동쪽이 이쪽인데, 이 원의 수직으로 접하는 선이 동쪽 방향이 되는데, 이쪽으로 조금 이동하고 나면은 이 지점에서는 다시 원과 수직으로 접하는 이 방향이 동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이 각도가 계속 달라져서 대각선으로만 쭉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안쪽으로 꺾인다고요. 그러니까 기토가 아주 조금만 이동해도 이 화살표의 방향이 조금씩 계속해서 꺾여야 되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무한히 최대한 많이 이어붙이면은 이런 궤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토가 북극점에 수렴하는 반시계 방향 나선형을 그리게 되는 거고요. 방금 기토가 북동쪽이었는데 신금은 북서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신금도 이 화살표를 아주 작게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선이 되는데, 얘는 시계 방향 나선으로 수렴을 하더라. 그런데 만약에 지구의 사이즈가 엄청 작아서 이 남극 쪽에서 탄생한 기질이 북극까지 충분히 올 수 있을 만큼 작다, 거리가 짧다 라고 한다면은, 그랬을 때 기토의 궤적을 한번 그려 볼게요. 기토는 북동쪽으로 이동하죠. 자, 북쪽은 남극에서 북극 쪽으로 이동하는 게 북쪽이고, 동쪽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럼 제가 손가락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공을 타고 위로 올라오면은, 그게 남극에서 탄생한 기토의 기질이 북극까지 올라오는 궤적이 되겠죠. 반대로 신금은 북서쪽으로 이동하는데, 북쪽은 똑같이 위로 올라가는 궤적이고, 서쪽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 방향이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돌리면서 올라오면은 이게 신금의 궤적이 돼서 방금처럼 여기에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요. 물론 현실에서는 딱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산소 분자 한 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랑 대기 중에 무수히 많은 공기 분자들 속에서 움직이는 산소 분자 한 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신금하고 기토의 층이 이 수기운의 바로 바깥층에 생기게 되고요. 방금 전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북극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거, 즉 동남쪽으로 이동하는 게 을목이고, 위에서 아래로 시계 방향으로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게 무토죠. 그래서 을목과 무토는 이 화기운의 바로 안쪽에 고이게 되고요. 왜냐하면 을목과 무토도 남향인데 남향이면 북극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니까요. 그리고 원래 동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는 간목과 경금은, 간목은 반시계 방향이고 경금은 시계 방향이죠. 얘네는 이 실내 공간의 모든 공간에서 더 작은 궤적으로 동그랗게 돌 수도 있고 더 큰 궤적으로 동그랗게 돌 수도 있는데, 원래 여기 있어야 할 기운들이 수기운과 신금 기토가 중심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간목과 경금이 바깥으로 밀려난 거고, 여기서도 그냥 얌전하게 돌고 싶었는데 을병정무의 기운이 안에서 바깥으로 밀고 나오니까 안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도 원래 간목과 경금이 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운들이 다 합쳐져서 중간층인 3층을 이루게 됩니다. 참고로 이 실내 공간의 부피도 다 8분의 1, 8분의 2 비율 다 맞춰서 그린 겁니다. 물론 이 파워포인트가 소수점을 한 자릿수밖에까지 지원을 안 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북극점 위에 지은 집이고, 남극점 위에 지은 집은 기운의 분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의 중심층과 최외곽층을 이 중간층을 기준으로 안팎을 뒤집은 것처럼 되겠죠? 이게 상하반전, 좌우반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팎을 뒤집는 거예요. 이 노란 층을 기준으로요. 뒤집어 보면은 남극점이니까 남극에는 당연히 화기운이 고일 거고, 남극에서 제일 바깥에는 수기운이 고일 거고, 또 이 초록색도 지금 남향이라서 바깥으로 가 있는데 얘도 지금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 얘도 지금 원래 북향이라서 여기 고여 있는데 남극점에 가면은 북향이 바깥쪽이니까 바깥쪽으로 가서 이 네 번째 줄에 고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려보자면은 남극점 위에 지은 집은 안쪽이 빨간색이고 바깥쪽이 까만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2층과 4층도 서로 뒤바뀌어 있고요. 3층은 공통이죠. 반전의 중심축이니까요. 자, 그럼 다시 북극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한 거는 이 벽의 안쪽인 실내 공간의 기운의 분포였는데, 그럼 실외 공간의 기운의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기운의 방향대로 그려보면 됩니다. 수기운이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와서 이 집의 외벽 바깥에 기운이 고이겠죠. 근데 좀 두꺼울 거예요. 이 그림보다 훨씬 더 두꺼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실내 공간이 한 30평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30평 그 안에서만 기운의 부피를 나눈 건데, 실내 공간은 지구 전체잖아요. 30평에서 긁어 모은 거랑 대기권에서 모여든 거랑은 상대가 안 되죠. 그럼 이 수기운 바깥에 원래 또 뭐가 와야 돼요? 여기 수기운 바깥에 신금하고 기토가 있죠. 그래서 이 바깥에 신금은 뭐 이런 식으로 와서 고였을 거고, 기토는 이런 식으로 와서 고였겠죠. 물론 이게 나선형이었겠죠. 이게 왜 엄청나게 크냐면은 이거의 2배여야 되니까 그렇죠. 얘는 임계수가 원래 8분의 1 한 칸이고, 여기는 신금과 기토가 각각 8분의 1씩 한 칸이니까 총 2칸으로 2배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집 외벽에서 노란색이 간목과 경금이 돌고 있어야 되는데, 또 수기운이랑 이 신금 기토가 집의 외벽 쪽으로 몰려들면서 여기 돌고 있었어야 할 간목과 경금이 바깥으로 밀려나서 또 노란색 층을 형성하겠죠. 그런데 이 층은, 그러니까 얘네 셋의 비율이랑 얘네 셋의 비율은 다를 거예요. 이 노란색보다 이 노란색의 비율이 훨씬 더 얇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간의 노란색은 여기서 이만큼 밀려 나온 거고, 또 여기서도 이만큼 밀려 나와서 층을 형성한 거죠. 그런데 이 노란색은 여기서 밀려 나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밀려 나오는 이런 층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얘네는 지금 다 바깥으로 탈출했죠. 얘는 남향이니까. 을병정무는 이 간목과 경금을 압박하지 않고 저 바깥으로 다 달아놨다고요. 그래서 이 실내 공간의 세 번째 층은 실내 공간의 세 번째 층보다 얇은 비율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 과학이 훨씬 더 발전해서 계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면
분명히 이런 비율로 분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런 모양일 거예요. 다만 제 말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중력파를 예측했지 예언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언은 조금 야식꾸리한 거고, 예측은 세련된 겁니다. 북극점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남극점에서도 색깔만 뒤집으면 똑같이 생겼겠죠. 굳이 한번 그려보자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3층은 항상 똑같고요. 남극점에서는 남양이라는 성질을 가진 기운들이 모여드니까 여기가 병정이고 여기가 을무가 되는 거고, 여기도 이 외벽 바깥에 또 실외 공기에서 병정, 을무, 그리고 원래 이 자리에서 돌고 있어야 할 간목과 경금이 또 밀려나서 여기서 또 얇은 3층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정리하자면 자전축을 포함하지 않는 평범한 집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오목한 코너에 기운이 고이니까, 또 담장이 보통 볼록각형이죠. 실내 기준에서는 여기가 오목한데 실외 기준에서는 여기가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담장 안쪽에만 기운이 고이는 거고, 담장 바깥쪽에는 기운이 고이지 않고 흘러나가죠. 바깥으로 이렇게. 그런데 자전축을 포함한 집에서는 이 외벽이 다 볼록한데 또 불구하고 기운들이 와서 고인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질들이 구석탱이를 좋아해서 처박혀 있는 게 아니고 각자 자신의 성질대로 제 갈 길 간 건데, 그 길을 가로막는 게 일반적으로는 오목한 벽이라서 구석에 고여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위도에 따른 간목과 경금의 공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위도가 제일 낮은 지역에 지어진 집은 적도 위에 지어진 집이겠죠. 여기 적도는 위도가 0도잖아요. 그 집에서는 당연히 경금과 간목이 이렇게 직선으로, 대원으로 흐릅니다. 정확히 왼쪽과 오른쪽으로 흐르겠죠. 하지만 그 집 안에서라도 1cm라도 위쪽이라면은 간목은 살짝 좌회전하듯 핸들을 튼 상태로 지구를 돌게 되고요. 경금은 살짝 핸들을 오른쪽으로 튼 채로 지구를 돌게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미세해서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니에요. 그럼 위도 37도인 우리나라에서는 간목과 경금의 공류를 따져야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제 대답은 웬만하면 고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공간이 월드컵 축구 경기장 정도 되시면은 그때는 살짝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쓰는 사무실이나 이런 방 한 칸이 아무리 커봐야 100평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따질 일이 없고요. 이렇게 북극점 바로 옆에 지어진 집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집 사이즈여도 고려를 해야겠죠. 얼만큼 휘어지는지는 이 위도선 동그란 모양만큼 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극점이고 우리 집이 여기까지 지어져 있다, 이 코앞까지 지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간목과 경금이 이 북극점을 살짝 껴안는 듯이 이렇게 휘어지는 경로를 갖고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 풍수지리학에도 역학적인 원리가 명리학만큼 있더라. 역학이 증거가 없는 거지 작용은 체감되고 있으며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어느 행성으로 이주하더라도 그 행성에서도 풍수지리를 볼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학에서 물상이라고 부르는 그 문학적인 비유를 빼고 나면 역학이 얼마나 명확해지는지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상이 여러분들 공부에 마장이에요. 그리고 제 강의 구성에 분명히 불만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명리학만 배우고 싶은데 왜 자꾸 풍수지리학 강의를 하느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이유를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강의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워낙 길어서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와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